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입니다. 자, 오늘 5강째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요새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이제 개인 비중이 많은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잘 버텨주던 이제 반도체 업종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드신 그런 한 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항상 이 기회가 기회다. 그러니까 비쌀 때 막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고전할 때 그럴 때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보고요. 오늘 반도체 업종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그 시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파트나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같이 또 탐색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추가 자료를, 좋은 자료들을 많이 지금 작성해 놓고 있는데요. 그걸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내용이 많아서 다 못 전달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제가 토요일 날 밤 9시에 그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니까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추가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데 연장선상에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GPU, NPU 이런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하드웨어 쪽에 강하다 보니까 이 HBM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큰 폭으로 그동안 수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유어테크닉스라든지 그 외에 뭐 리노공업 등 소부장 기업들이 다 같이 작년 한 해 상당히 좋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고점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인들이 130만 주 대량 매도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물론 미국 시장이 안 좋았다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빨리 끝내는 거는요, 어닝 스프라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업황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시장은 본격적으로 다시 내달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4분기 실적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4월달, 5월달 정도에 나온다면 아마도 빠르면 3월, 늦으면 한 4월 정도는 돼야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처음에는 지금처럼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기간 조정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마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이 좋구나. 그러면 이제 HBM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향후에 연출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정을 너무 쫄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 현금을 좋은 기업들이 이번에 조정받을 때 사모으는 기회로 꼭 좀 잡아 나갔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 제가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핵심은 고대역폭 저전력, 그렇게 HBM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HBM은 SK 하이닉스가 저는 주도하고 있다 보고 당분간 또 저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 있잖아요. 그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TSMC라고 있습니다. TSMC하고도 같이 거래하고 있는 그런 장비주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 거래를 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아마도 좀 안전팔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조정 구간에도 실제로 최근에 조정 구간에서도 제가 말했던 그런 장비주나 부품 소재주들은요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낸드 피해주들이 많은데요. 그 낸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생각해 본다면 빨리 회복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30%한 중반대까지 감사를 진행하다가 또 갑자기 이걸 정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도 뒤따라서 비트그룹을 맞추기 위해서 정산하면서 점유율 싸움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낸드 관련 피해주들은 정말 바닥권에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이번 1분기 때는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받아서 안 그래도 못 간 낸드 피해주들이 또 빠진다면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온 디바이스 AI, 고성능 AI 칩 수요 폭발. 요거는 뭐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다 어떤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시를 하면 어떤 내용을 지시를 하면 이게 클라우드에 그죠?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전달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라면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디바이스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완벽한 온 디바이스 AI 시대는 좀 멀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 인공지능을 다 앱을 갖다가 아무리 그저 집어넣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한 기초적인 그런 인공지능은 되겠지만 온 디바이스 AI는 제가 볼 때 스마트폰보다는 뭐 PC라든지 조금 노트북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 왜 HBM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속도, 그죠? 용량 이런 것들에서 엄청난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핀수가 많아요. HBM이라는 게 이 DRAM을 쌓아 올린 거거든요. 지금은 8층까지 쌓아 올렸는데 향후에는 12층까지 쌓아 올린다는 건데요. 이게 쌓아 올리면서 입출력 단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난 용량을 왔다 갔다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칩에 GPU가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HBM을 차곡차곡 샀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고성능 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HBM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사람들이 좀 놀래야지 다시 반도체주가 급등할 건데 아마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있고 지금 그걸 다 갖다 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라인 전환하고 있고 정설하고 있는데 저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전후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HBM이 인기가 많은가? 대체할 그런 메모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시장 기아 인공지능 칩 수요 폭발인데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현재 주력 제품이 H100입니다. 엔비디아 칩 4개 들어가고 있어요. 2군데를 비워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6군데로 지금 6개로 늘어났죠. 네. 현재는 안 늘어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2분기에 이 H200이 나오면 6개로 늘어나고요. 향후에 올 하반기에 B100이 나오면은 8개로 늘어나니까 이 HBM 개수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8층에서 계속 쌓아 올리니까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패키징이 엄청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첨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앞으로 우리 시장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운동력이라고요. 그쪽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도 꼭 관심을 둬야 됩니다. HBM도 좋지만 그쪽도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HBM4는 26년도에 출시되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저때부터 도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딩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제조 8대 공정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너무 제가 이게 화면이 흐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 HKMG도 있고 그다음 언링 장비, 이오테크닉스, HP, SP, DIT 이런 기업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걸로 대체를 할게요. 한번 쭉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웨이프 공정, 웨이프를 제조하는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산화 공정, 산화막을 입히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웨이퍼 표면을 처리해서 산화막을 입혀서 누설 전류 방지하고 웨이퍼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노광 공정 같은 경우는 빗을 쌓아가지고요 회로 패턴을 그리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이나 EUV 해가지고요 한 대에 뭐 지금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이제는 뭐 4,000원, 5,000원짜리를 도입을 해서 더 미세하게 계속 진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공정은요
미세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후공정 쪽이 좀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 관련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는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광공정에서 중요한 거는요. UV 공정 확대 시에 하이K 전구체 재료와 ALD 원자 정작 장비가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보시면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죠? 뭐 일부 유진테크라든지 삼성에 많이 납품하고 있는 이런 이 ALD 장비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당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주변 그 장비주들 있잖아요. 낸드에 좀 집중되어 있거나 이 ALD 정착 장비를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UV 공정이 증가되면 앞으로도 더 증가되겠죠. 더 증가되면 ALD 원자 정착 장비가 많이 쓰인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요 밑에 보시면은 피해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세정 스텝수가 증가하니까 세정 장비 관련주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스크러버, 유해가스를 제거해주는 장비도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 스크러버 장비주들은 아직은 별로 못 움직이더라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근데 여기 빨간 색깔을 보시면 절연막 관련해 절연막이라는 게 들어가요. 필름이. 예전에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EUV 공정으로 바뀌면서 이 절연막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CVD 정착도 감소하게 됩니다. 절연막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시각 스텝수도 축소되고 있어요. 공정상 EUV로 가면서 이 시각 스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각 관련해서 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NS텍하고 FST 같은 기업들은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피해가 덜한데 이제 FST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클 장비라고 해서 이 마스크를 보호하는 걸 우리가 펠리클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만드는 회사가 이 두 회사입니다. 삼성에서 지분 투자까지 해서 개발을 하라고 지금 벌써 저도 이게 5년 전에 투자했던 기업인데 아직도 개발 완료가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일본 기업이 이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쓴다 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에 일본 걸 결국은 개발을 못하니까 일본 걸 쓰게 된다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도 우리가 좀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동진세미캠 제가 볼 때는 뭐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주 쪽에서는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유해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둬야 되고 조정을 받는다면 내가 소재를 투자한다고 하면 딱 그냥 그 소재는 대표적인 종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3대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진세미캠이고요. 저런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둬야 되고 건식 관광제가 요새 되게 좀 뜨는데요. 그걸 DNF가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게 되면은 시장 침투력이 상당히 커질 거로 보이니까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되고요. 시가공정 쪽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장비주들 PSK, CMS, APTC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시각 장비 쪽은 좀 약합니다. 점유율도 되게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안 두셔도 되고 단지 이 시각 쪽이 그 후공정에도 요새 조금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에천트 쪽이 있잖아요. 그 에천트 쪽 용액 요쪽 그 시가액 쪽에서 액체 쪽에서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만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착 나왔죠? 아까 노광공정 해서 이 시가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이 시가액을 넣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불필요한 부분을 싹 이게 시가으로 녹여버리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막 결함이 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결함이 나고 하면 웨이퍼의 표면에 결함이 나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닐링 장비로 이제 그걸 보완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HPSP인데 얘는 유일하게 수소로 고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DIT 같은 경우도 레이저로.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는 삼성과 거래하고 있고 DIT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또 그 장비 계약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급등하다가 반도체주들이 다 미끄러지니까 같이 흘러내렸는데 뭐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PSP는 지금 현재 TSMC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나중에 이 기업들이 다른 기업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네, 그죠? 그러면 더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이 요새 뜨는 쪽이니까 이번에 조정받을 때 그런 쪽 위주로 좀 관심을 두시고, ALD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성하고 유진테크하고 원익 IPS도 진출을 했어요. 예, 근데 원익은 아직도 이제 낸드 쪽이나 기존 메모리 쪽에 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레퍼런스를 크게 못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가 솔직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진입해서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되면 좋아질 수 있고요. 하이케이 소재 많이 쓰이죠. 예, 지난번에 이제 말했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공정이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예,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바로 예, 소재와 관련해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을 좀 자주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소재 쪽에서는 저렇게 좀 많이 걸치고 있고 유망한 쪽에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두시면 되고요. 이제 넘어가면은 요건 한번 보세요. EDS 공정 다 테스트 공정입니다. 테스트 패키징한 공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시각을 해가지고 긁어내고, 예, 또 아까 요 앞에 보시면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이제 정착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착하는 웨이프에 쌓여 있는 여러 층의 전자회로가 서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얇은 방막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뭐 저기 보시면은 이제 PVD 방식, CVD 방식인데요. CVD 방식이 주입니다. 주. 그게 대세입니다. 그 CVD 방식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ALD 방식, 원자 정자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예를 들어서 PVD 방식만 하는 그런 장비주로 투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CVD 쪽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ALD 쪽 장비를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 공정이 계속 변화해 나가는데 도태되는 장비가 있고 계속 채택되는 장비가 있잖아요. LD가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LD가 되게 시간이 느려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탈락되어 오다가 이 EUV 공정이 들어오면서 그 스텝수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천천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서 ALD 정착 장비가 뜨게 된 겁니다. 관심 두시고, 그 다음에 금속 배선 고정은 그냥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그냥 전기 연결하는 겁니다. 배선 연결하는 거니까 전기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공정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또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요 밑에 거 먼저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봤고, 그 다음에 HKMG 공정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메탈 게이트를 올리고 하이케이 소재를 중간에 놓고 그 과정에서 요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 힐러 쪽에서 HPSP,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장비 쪽에서는, 소재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 근데 소재 쪽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근데 적어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고평가인데 열심히 또 정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문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뭐 참조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PSP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널링이라는 것은 식각하고 이 정착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각 과정에서 용액이나 건식으로 해서 식각을 했는데 표면에 결함이 생겼을 때 이 HPSP나 이오테크닉스나 DIT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HPSP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대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매출만 늘어나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TSMC하고만 거래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삼성이나 다른 쪽 기업들하고 거래선을 트게 된다면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비 쪽에서는 제 판단에서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아요. 대표적으로 HPSP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에게 경쟁할 수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해서 한미반도체나 그 다음에 또 파크시스템스 같이 원자 현미경 쪽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글로벌 1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제 판단에서는 요번에 조정을 받는다면 모아가지기 좋은 그런 장비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제가 좀 오늘 강조드리는 그런 그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모아가시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뭔가 이게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데 하는 그게
나와줘야지 시장이 크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은 조금 쉬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마공정, CMP 공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장비 쪽에서는 KC텍, 썰러리는 저기 그림 보시면은 용에 이걸 살살살살 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연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소재 썰러리 쪽에서는 KC텍,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그러니까 소재 쪽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대표적인 기업들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잔잔한 기업들만 안 하시면요. 근데 이 뭐 연마공정은 앞단계 그때 웨이퍼 갈라서 이걸 매끈하게 이게 단차가 생기면 막 어떻게 해도 다 불량이 나는 거예요. 회로를 깔아도. 단차가 생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회로 패턴을 그려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갈아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정공정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깨끗하게 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먼지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세정해 주는데 이거는 섭식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건식도 있고. 예, 그런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공정은 아닌데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비 쪽에서 PSK, 제우스, 소재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소모성 부품 커처 파츠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마 개념이 잘 안 썼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소모품이라 생각하면 공정 단계마다 쓰이는 소모품인데 코츠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 확산 식각입니다. 저거 시각이 아니고 이온 주입 화학 정착 공정에서 사용되고요. 파츠 같은 경우는 포커스 링이라고 하는데 링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츠 같은 경우는 석영 유리로 이루어진 소재고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합성 코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점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 밑에 요게 중요한데 이 반도체 이제 미사 공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공정 환경이 너무 가혹해지다 보니까요. 이게 부품이 예전보다 교체 주기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30일 썼다면 지금 15일. 공정이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부품 연간 필요량도 12개에서 30개로 늘어나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작년까지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건 어려운 거 없고요. 저 파츠에서 보면 비포, 애프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는 이 소모성 부품인 이 파츠를 장비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을 얘기할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한미반도체한테 예를 들어서 저 파츠를 갖다가 이 기업들이 주는 겁니다. 비포 단계에서 하나 머티리얼즈나 TCK 같은 기업이 주거든요. 네, 좀 비쌉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납품하기 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납품을 한다면 납품하기 전에 정상품으로 좋은 제품으로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그 부품을 써서. 네, 그래서 이게 좀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장비를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이걸 갖다 상당 기간 돌려야 되잖아요. 한 몇 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프터 단계에 있는 올덱스나 KNJ 같은 저런 기업의 그죠 부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싸요. 네, 좀 싸요. 그래서 보통은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TCK나 하나머티리얼즈가 먼저 실적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장비 기업한테 공급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떠. 그러고 나서 한 1년에서 주기적으로 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후에 보면 그 다음에 올덱스나 KNJ의 실적이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업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HBM만 좋은 거지 디램이나 낸드 쪽이 좋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HBM 관련한 뭐 장비나 이런 쪽은 잘 나가지만 나머지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작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빠지질 않았어요. 왜? 올해부터 이제 내년 좋아질 거니까 이런 애들이 또 예전에도 한번 시세를 크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또 좋아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회는 올 것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낸드 피해주, 디램 피해주들은 기회는 분명히 올해 올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간지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TCK가 실리콘 카바이드 ASIC 쪽에서는 압도적인 독보적인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머티리얼즈가 TL이라는 그 장비 회사하고 제휴회가 개발해가지고요. 지금은 SIC를 독점적으로 그쪽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TCK가 옛날 같은 그런 프리미엄 멀티플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향후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전 같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SIC 쪽에 진출하면서 독점적인 구조가 깨졌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SI는 어떻게 돼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저기 올덱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죠? 하나 머티리얼즈가 공급한 그 장비 회사가 삼성전자나 누구한테 주면 그걸 갖다가 올덱스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KNJ라는 회사가 받아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TCK가 같이 하니까 저 시장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이해됐었죠? 네. 오케이. 요건 이제 전공정 프로세스 중에서 제가 그 단계에 들어가는 그 관련 기업들을 넣었는데요. 앞에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면 앞에 그 도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똑같아요. 뭐 중간에 보면 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그 8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8단계에서 아까 말했던 연마 단계, 연마공정하고 세종공정이 빠져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 관련주, 소모성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후공정 쪽. 네. 요거는 이제 그림 보고 한 번만 설명드리고 또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금속 배선 공정에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EDS 공정에서 이제 이 메모리 칩이 나왔잖아요. 그 메모리 칩을 갖다가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웨이퍼 테스트하고 메모리 모듈 테스트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나오고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 칩을 테스트해서 넘기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엔비디아 칩 같이 만들려면 그 패키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해주고 포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GPU가 있고 뭐 CPU가 있고 HBM이 있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패키징을 해서 테스트까지 완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패키징하고 테스트 기업들 넘기고 외주 기업들 많이 넘기거든요. 요새는. 네, 그래서 외주 가공업체한테 넘겨가지고 저런 과정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 과정과 요 과정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림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요 단계로 오는 겁니다. 네, 물 한잔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EDS 공정은 웨이퍼 테스트 공정, 웨이퍼에 형성된 칩이 양품인지 불량인지 전기 테스트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웨이퍼 테스트, 메모리 테스트, 메모리 모듈 테스트, 뭐 여기에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몇 기업들 뭐 빠진 것 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브 카드 부품.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 프로브 카드라는 이 또 소모성 부품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밑에 막 침이 있는 그 부품이 있거든요. 네, 저를 비춰주세요. 부품이 있는데 요 침을 가지고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요. 정기적으로 이게 잘 연결됐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예, 그래서 프로브 카드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살아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러 쪽에서는 테크닉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저런 기업들 좀 잘 나갔고, 이거 말고도 뭐 엑시콘이라든지 뭐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테스트 쪽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로 넘어서면 이제 반도체 칩을 전자기기에 사용한 크기로 만들고 포장하고 연결하고 외부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게끔 또 포장도 해주고 방열 기능까지 더해주고 그렇게 또 가혹한 고온 상태에서 또 막 열을 고온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또 버닝 테스트도 해보고요. 파이널 테스트를 다 통과했을 때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패키징 기술, 요새 핵심이죠. TSV 해서 절단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드 쪽에서는 뭐 압도적이죠. 뭐 다른 회사는 없고요. 베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에 세계 1위 본딩 업체인데요. 그 기업 사고 싶으면 좀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30년도까지 자기들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많게는 20조 이상, 적게는 한 8, 9조 정도 그 정도를 납품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내고 있는 매출 자체가 1조밖에 안 돼요. 시총은 한 12조, 13조 되겠지만. 근데 1조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보면 8조에서 20조 정도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물량이거든요. 예, 그잖아요. 근데 26년도에 아까 도입한다 그랬잖아. 26년 하이브리드 본딩을 HBM4에 도입을 하면 26년도에 도입한다니까 빨라야 공급해봐야 25년도부터 공급을 할 건데 25, 26, 27, 28, 29, 30, 한 6년, 5년 동안에 20조 또는 8, 9조면 제 판단에서는 적어도 1조, 정말 최소로 봐도 1조고 많게 보면 2조 이상 매출이 더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패키징 시장의 성장성에 그 세계 1위 기업인 배시가 올인하고 있고 그만큼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본딩 장비를 투자하고 싶다면 무조건 배시를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국내 쪽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중요한 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얼마만큼 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빨리 개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개발했다는 뭐 그런 루머들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아직은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판단을 하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아시다시피 절단 장비, 레이저 절단 장비 쪽에서 좋고, 예, 뭐 마킹하는 장비, 레이저로 마킹하는 장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회로를 바둑판에 선처럼 이렇게 쫙 훑는 거, 그런 그루빙 장비도 만들고요. 뭐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요번에 TSMC하고 거래를 텄어요. 네, 그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하고 거래하고 있다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제일 많이 거래하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관련주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본격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본딩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 아까 말했죠, 미세 드릴로 싹 이렇게 이게 절단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오테크닉스가 하고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은 그 인터포즈가 중간에 깔리고요. 이런 인터포즈라고 신호를 연결하는 그 판이 뭐 4천만 원짜리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TSMC에서 하는 건데 그게 깔리고 중간중간에 이 그 범프가 들어가거든요.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범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요. 칩과 칩을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야. 너무 얇아져가지고 이게 칩과 칩을 붙이는 상황에서 검사를 할 때 저 원자 현미경이 잘 쓰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가 또 뜰 수 있다는 거고, CVD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 CVD 장비가 일부 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닉 아이패스가 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CMP 쪽 연마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KC텍 같은 기업이나 그다음 패키지 검사 쪽에서는 인테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사트 기업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프로텍도 오늘 시간 되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한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벌써 35분이네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네, 이 테스트에는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제가 잠깐만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EDS 공정하고 패키징 테스트 공정. 요걸 설명드린 겁니다. 요렇다는 거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네, 방금 설명드린 것들인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훨씬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 패키지 테스트 소켓. 네, 소켓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네. 이 러버 타입 소켓이 있고요. 핀 타입 소켓이 있는데요. 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실 것 같아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는 고영, 파크 시스템즈, 오로스 테크놀로지, 넥스틴, 인테플렉스, 저 외에도 뭐 기가비스, 또 최근에 또 좀 떴던 종목,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있잖아요. 막 급등했던 종목. 그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네, 하여튼 그 기업 하나 또 있습니다. 공부해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사 장비 쪽은요,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얘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예, 저기서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골라내서
저도 검사 장비 쪽은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요. 매수할 겁니다. 스크러브 장비 쪽은 주가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직은 뭐 별 반응이 없고, 단지 이제 그 GST라는 기업이 TSMC에다가 칠러 장비 있잖아요. 냉각 장비, 냉각시키는 장비인데 그걸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쟤만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좀 지지부진합니다. 소모성 부품 소켓 주요 기업 소개인데요. 네, 버닌 소켓 쪽에서는 저런 기업들이 있어요. 저 종목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계속 이 소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칩을 많이 찍어내면 낼수록 계속 돈을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켓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구간에서 그래서 다 주가가 괜찮아요. 요새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요새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리노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핀 타입, 이쪽은 이제 러브 소켓 타입이거든요. 핀은 이렇게 찍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죠? 요런 데다가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걸 정기적으로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 칩의 세상이고, 앞으로는 모든 디바이스에 새로운 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적인 칩들을 다 설계할 것이고, 그 독자적인 칩을 갖다가 파운드리 업체에다 주면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걸 이제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랬을 때 칩이 다 달라. 예전처럼 그 디램, 낸드 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니까 이 기업들이, 그죠? 그 각자의 칩에 맞게 테스트를 해줘야 되거든. 얘는 모양이 이렇고, 얘는 모양이 이렇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반도체 시장에 백군을 친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비메모리 쪽이 70%, 그러니까 2배 이상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메모리 쪽에 특화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HBM이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 시장이 훨씬 더 크긴 해요. 근데 그걸 TSMC가 다 먹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이 파운드리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파운드리와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TSMC 그쪽만 다 날아가고, 그죠? 삼성 파운드리와 연계되어 있는 그 기업들은 좀 물론 올라왔지만 좀 예를 들어서 뭐 알칩이나 뭐 GUC나 거기 ASE나 그 TSMC 밑에 있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나 그런 패키징 기업들은요, 패키징 테스트 기업들은요, 주가 안 보세요. 몇 년 동안 10배 이상 간 기업들 수두룩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이 시장을 일부라도 가져오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 성장 스토리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TSMC 밸류체인 기업들 수요 증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절로 가가지고요,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요 증가 저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3나노 실적 조조. 네, 삼성 파운드리가 이 3나노에서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실패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GA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그 핀백 공정, 물고기 지느러미가 생긴 그런 모양의 그 핀백 공정에서 좀 더 진화된 그런 공정으로 넘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설계를 다 바꾸다 보니 뒤엎다 보니까 수율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한 70%대다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은 한 60%대 정도의 수율.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은 최소 70% 이상의 수율을 바랬던 거죠. 왜냐하면 3나노에서 지금 TSMC가 80%대 수율을 내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게 60%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TSMC에 그저 병목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한테 쉽게 못 맡기는 겁니다. 왜? 칩의 성능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에서는 계속 격차가 벌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 삼성 파운드리 공부할 때만 해도 한 17%, 18% 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갤럭시 폰에다가 엑시노스 칩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죠. 재작년에 그 발열 현상 때문에 엑시노스 칩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뭐 11%, 12% 올라오고는 있던데, 요번에 그나마 갤럭시에 엑시노스 2400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점유율은 조금씩 더 회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나노 2세대에서 지금 승부를 거는 거예요. 3나노 1세대 때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거의 물량을 못 따왔거든요. 근데 이제 2세대 때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성능도 많이 끌어올렸고요. 네, 그리고 공정이 좀 안정화된 거. 1세대 때 많이 실패해서 수요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 한 70%대까지 지금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조금씩 관심을 두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TMC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너무 물량이 밀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 중에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넘기려는 물량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신호가 나와야 돼요. 확실하게 이쪽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요 신호가 나와야 되고요. 빅테크 기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한 군데라도. 그게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뭐 엑시노스 칩 가지고 계속 한 1, 2년 계속 잘 나가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지만, 엄청난 시세 분출이나 이렇게 진짜 템버거 기업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을 데리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신호가 나온다면 이쪽 관련주들은 상당한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네, 엑시노스 2400 아까 말했죠.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유튜브부터 해외 언론이나 이런 것들 다 뒤져봤는데요. 생각보다는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네, 조금 이따 그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깨 반응은 3나노 2세대 기대감이 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TSMC도 이걸 갖다가 2나노에서 GA 공정으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 보는 거죠. 네, 처음 하니까. 그동안 이제 핀팩 공정으로만 했으니까 이게 전환됐을 때는 설계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그죠? 조금은 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삼성이 노려야 됩니다. 3나노에서 이제 GA 공정을 도입을 해서 미리 시행착오를 겪은 삼성전자의 선전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최첨단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주요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외 언론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과제는 뭡니까? 3나노 수율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2나노로 넘어갔을 때는 더 향상을 시켜야 되고요. 그나마 이제 GA 선제적 도입으로 인해서 공정이 좀 안정화됐고, 이런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형 고객사가 원하는 그 수율을 맞추게 되면 삼성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쪽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만 조금만 만들어져도 투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거로 봅니다. 요거는 한번 보세요. 네,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그 유튜브로 녹화 올라가면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울트라에 이제 그 퀄컴의 그 칩이 들어갔잖아요. 스냅드래곤 칩이 들어갔는데 울트라도 물론 좋아요. 울트라가 제일 그 아이폰에 가깝죠. 성능이. 그렇지만 이 갤럭시 S24 플러스 있잖아요. 요것도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예요. 성능이.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성능이 괜찮아서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물건은 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엑시노스 2400 성능이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이제 연계된 그런 기업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팹리스 업체는 지가 잘해야 돼요. 네, 팹리스 업체는 지가 잘해야 되는 거고, 삼성 파운드리가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을 끌고 왔다고 해서 팹리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다른 팹리스, 대형 팹리스 업체를 끌어온 거하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팹리스 업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IP도 마찬가지예요. IP 기업들도 이 펜더스 기업한테 이 라이선스를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빅테크 기업 데려왔을 때 이런 잔잔한 기업들한테 IP를 살 리가 없잖아요. 뭐 시노십스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회사 걸 받아서 그죠? 설계 툴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삼성 파운드가 살아났을 때 그나마 이제 직접적으로 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디자인 하우스 쪽, 그죠? 그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올해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에서 아까 메모리 쪽 반도체 쪽에서는 HBM 관련한 그쪽 섹터에 있는 강한 기업들, TSMC하고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침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장비 소재 부품 쪽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고,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그죠? 아까 말했던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이나 이쪽을 공략해야 돼요. 대신 아까도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을 공략해야 되는데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 말했죠. 2월달, 3월달은 좀 쉬어갈 수 있다. 길게는 3월까지, 짧게는 2월. 근데 너무 깊은 가격 조정을 예상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다시 갈 거라 봅니다. 근데 가격 조정 이후에 아마 기간 조정이 좀 늘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늘어질 때 알짜배기 기업들을 같이 사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분류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여기서부터 한 15장 정도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더 좀 세밀하게, 그러니까 종목별로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로텍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레이저 장비 쪽에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만 먼저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지난주에도 이거 못하고 끝냈는데, 그러니까 TSMC의 코어스 패키징 구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2.5D 패키징이고,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모든 그 펜더스 기업들을 뺏어간 게 이 FOWLP 이 코어스 패키징 때문에 삼성이 많은 고객사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HBM 쌓아놨죠. 예, 옆으로 뭐 GPU하고 뭐 이런 CPU나 이런 것들이 옆으로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웠으니까 3D고요. 눕혔으니까 2D니까 그걸 두 개 합해서 이걸 갖다가 2.5D 패키징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 펌프 접합 방식에서 TC본드 쪽에서 한미반도체, 그죠? 한미반도체가 AS 쪽 그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패키징 장비를 팔고 있고요. 레이저 본드 쪽에서는 프로텍, 그죠? 일반적인 리플로 장비 쪽에서는 STI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텍은 지금 TSMC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연계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디본드 쪽, 이오테크닉스, 잔류 찌꺼기 제거 PSK 홀딩스, 클리닝 장비 쪽에서 제우스 이런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고요. 개척 장비 쪽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파크 시스템즈, 그죠? 검사 장비 쪽에서 고영 테크잉, 인터플레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인터플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TSMC하고 공급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해요. 컬테스트 중에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요번에 디본드 장비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TSMC 밑에 있는 그 패키징 ASE라는 그 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요. 불량품을 양품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비도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QRT라는 검사 장비 회사, 아까 기억이 안 났다는 그 기업이 바로 저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인터포저거든요.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이 인터포저가 사라지고요. 저 범프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 갖다가 저로 다 엎어가지고요. 칠기를 붙여버린다는 겁니다.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개발하는 회사가 벳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개발 중에 있다는 거고요. 서브스트레이트가 플라스틱이에요. 이걸 유리기판으로 바꾸면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인텔 쪽하고 공급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이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인텔플레스 같은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전기하고 SK 앱솔룩스 이런 기업들이 DMP라는 일본 기업 이런 기업들이 유리기판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서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앞으로 1등 할 수 있는 회사들을 투자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첫날 복귀하면서 첫날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제가 강조하면서 추천드렸던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제가 토요일 밤 9시 라이브 방송에서는 유튜브에서는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그때 클릭수가 9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워 산다 강의 클릭수 중에서는 그게 최고 클릭수라고 하고요. 예전에 말았던 분보다 그게 2배 이상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번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계약들을 그동안 체결해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체결했구나, 저렇게 계약금을 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파이프라인 영업이익 추정입니다. 그죠?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을 했는데 딴 거는 보지 마시고요. 전환율 적혀져 있는 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키드루다 관련 경우는 40조의 규모거든요. 26년 정도 돼도 40조는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추세라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50%를 갖다가 SC제형으로 전환하면 매출 규모가 한 20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얄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독점 계약 변경한다고 하는데 로얄티가 3%가 될지 5%가 될지 2%가 될지 1%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독점 계약 변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독점 계약 변경이 안 되면 다른 바이오 시밀러 회사한테 10% 이상씩 로얄티 받고 또 기술 이전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독점 계약으로 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토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매년 6천억에서 1조 원. 그 다음에 다잘레스 같은 경우도 이게 적게 보면 18조, 많게 보면 거의 한 20조 정도 보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침투율이 얼마만큼 될 거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침투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보여드리면 3년간, 첫 3년간 평균 60% 이상 시장 침투를 해요. 근데 보시면 약품마다 다 달라요. 약물마다 다 다른데 어떤 애들은 뭐 10몇 프로, 어떤 애들은 37%, 어떤 애들은 뭐 80 몇 프로 이런 식의 침투를 하거든요. 근데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평균적으로는 60% 이상 침투를 하는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만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잘레스 이게 전환율은 뭐예요? 바이오 시밀러 침투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더블 디짓 계약했거든요. 더블 디짓인데 뭐 10%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는데 12% 정도 추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전후는 나올 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알디아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12조 규모인데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또 30% 바이오 시밀러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판단한 겁니다. 나머지 다 뺐어요. 바이오 시밀러 쪽도 다 빼버렸고요. 저 시장 또 앞으로 어마무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ADC 쪽, SC 적용하는 거,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산도스가 또 한 개만 한 게 아니에요. 저게 임상 결과가 좋으면 2개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옵티버, 티센트리. 항암제 2등, 3등 하는 기업들입니다. 저 정도 시장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비독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5천억 정도 영업이익 낼 때 시총이 50조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해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머크의 선택은 뭘까 했을 때 독점 계약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독점 계약 포기하는 게 좋으냐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요. 40조에서 20조, 20조입니다. 피하 제형으로 전환했을 때, 그랬을 때 매출 총이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28조가 나와요. 근데 로얄티 5% 1조 줘봐야 27조를 벌게 되고요. 바이오 시밀러로 침투했을 때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한 2, 3년 침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계산해 보면요. 9조 8천억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3조 8천억 하기 때문에 3조 2천억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누가 갑이냐? 알테오젠이 갑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머크가 어립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으로 투자하지 말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토요일 밤 9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감으로 투자하지 말자. 저도 고장난 시계고 여러분들도 고장난 시계고 1년에 한두 번은 다 맞춘다. 그러니까 선무당식으로 우리가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자기만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끝낼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